저는 서하은입니다. 33이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언니가 실수로 나를 가족단체 카톡방에 초대했다. 메시지가 무려 47통이나 쌓여 있었는데 전부 나를 빼고 계획하는 연말 가족 모임 이야기였다. 벌써 세 번째 해였다. 어머니가 글을 또박또박 쳤다. 별표 하은이가 절대 알지 못하게 해 별표. 바로 밑으로 오빠가 답글을 달았다. 별표 작년처럼 날짜를 잘못 알려주면 돼 별표. 아버지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고향에서 400마일 떨어진 호텔방에 앉아 그 모든 글자를 읽어 내려갔다. 전부 스크린샷을 떴다. 크리스마스 아침, 그 카톡방에 딱 한 줄만 남겼다. 별표 메리 크리스마스. 부동산 중개인이 나머지 사정을 설명해 줄 거예요. 별표.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러고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1시간 만에 89통이 걸려왔다. 하지만 가족들이 한 번도 확인해보지 않은 게 있다. 8년 전 구청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다. 나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아껴주었던 할머니가 서명한 문서. 47개의 카톡 메시지는 내가 가족 안에서 어느 위치인지 명확히 보여줬고, 내가 보낸 한 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현실의 벽을 보여주었다. 잔잔한 드라마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한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사과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초대 명단에서 빠져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갈 것이다.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면 다음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12월 초 화요일, 나는 충청도 외곽 호텔에 묵고 있었다. 교량 보강 현장 출장 중이었다. 벌써 3주가 지났고 2주만 더 버티면 끝이었다. 매일 밤 노트북 앞에서 배달 음식을 먹었다. 밤 9시쯤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 번, 또 한 번, 다시 울렸다. 집어들었더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떠 있었다. 방 제목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모티콘과 가족 모임 계획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47통의 메시지가 내가 봐서는 안 될 탑처럼 쌓여 있었다. 여동생 서지은이 바로 뒤 개인톡을 보내왔다. 어휴, 방 잘못 보냈어. 무시해. 때는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초반 메시지는 실무적인 이야기였다. 큰오빠 서민재가 25날 날짜가 괜찮은지 물었고 엄마가 확인했다. 아빠는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냈다.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9번째 메시지, 엄마 글. 올해는 좋은 도자기 식기 꺼내 쓰자. 하은이가 손으로 설거지하라고 투덜대지 않아도 되니까. 10번째 메시지는 민재 오빠였다. 드디어 편안한 모임이 되겠네. 계속 내려가 보니 계획 안에는 내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나를 어떻게 피할지 조율하는 자리에만 4번 내 이름이 나왔다. 민재 오빠 11번째 메시지. 작년처럼 하은이한테 날짜 잘못 알려주자. 엄마 14번째 메시지. 28날이라고 말해. 소소하게 모인다고 둘러대. 아빠 16번째 메시지. 웃는 얼굴 이모티콘. 지은이 22번째 메시지. 만약 하은이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엄마 23 메시지. 괜찮아, 절대 모를 거야. 지금까지 그랬잖아. 나는 폰을 폴리에스터 침대보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47통의 메시지 중 나를 초대하는 글은 단 한 줄도 없었다. 4통의 글은 오직 나를 자리에서 떼어놓기 위한 내용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지은이 개인톡이었다. 진짜 그냥 무시해 별일 아니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시 단체방을 열고 맨 위부터 전부 스크린샷을 떴다. 여기서 내 신분을 밝혀야 한다. 뒤에 벌어지는 일과 관련이 있으니까. 나는 구조기술사다. 교량, 주차장, 가끔 병원동의 하중 경로를 설계하는 일을 한다.
자격증을 딴 지 9회가 지났고 업무의 40%는 출장이다. 이런 지방 호텔에서 묵고 저녁을 홀로 먹으며 업무 시간을 기록한다. 일은 잘한다. 세세한 부분에 인내심을 갖고 단계를 건너뛰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가족들은 단 한 번도 흥미롭게 여기지 않았다. 충청도 작은 읍에서 자랐다. 나는 중간 자식이었다. 숙제는 제때 해냈지만 오빠는 고교 야구부 선수였고 여동생은 미인대회에 나갔다. 엄마는 그들을 태우고 다녔고 아빠는 응원했다. 나는 자전거 타고 도서관에 혼자 갔다. 그때까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바쁜 사람은 잊히는 거라고. 몇 년이고 그렇게 믿었다. 매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빠짐없이 보냈고 3년 연속 엄마 생일 식당도 내가 예약했다. 아빠 수술 때 트럭을 옮겨야 할 때는 목요일에 6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처리했다. 폭풍으로 지붕이 셀 때 오빠는 바빠서 확인도 못하니 나는 타지 현장에서 지붕 수리업체를 불러 전화로 보증금까지 냈다.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저 쓸모있는 사람이면 곧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가족들이 알려준 28날 그 집에 찾아갔다. 감자 그라탕을 담은 베이킹 용기와 와인 한 병을 들고 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집안에는 불도 켜지지 않았다. 현관에는 크리스마스 화환만 걸려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5번째 벨소리 끝에 받았고 목소리는 가벼웠다. 어머 얘야, 올해는 25날로 크리스마스 모임을 잡았다고 말했잖아. 급하게 바뀐 거야? 나는 베란다에 서서 손 안에서 식어가는 감자 요리를 들고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죠. 결코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코 급하게 바뀐 일도 아니었다. 그때는 아직 몰랐을 뿐이다. 호텔방에서 다시 메시지를 읽다가 31번째 메시지를 보고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재 오빠가 적었다. 별표 잔금일이 26날이니까 그때까지 하은이를 멀리 떨어뜨려 놔. 별표. 잔금일. 3번이나 읽었다. 무엇의 잔금일일까? 2 메시지 뒤 엄마 글 중개인 김씨가 말하길 구매자가 크리스마스 당일 집 실측 확인을 원하니까 정오 전까지 집을 비워야 한대. 김씨 중개인, 구매자, 집 실측 확인. 그들은 무언가를 팔고 있었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나를 모르게 해야 했던 것이다. 휴대폰을 화면을 아래로 뒤집고 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마가렛 할머니의 집이 떠올랐다. 느티나무 길가에 있는 노란 목조 주택. 2층 집이고 남쪽을 감싸는 베란다가 길게 뻗어 있었다. 예전 아빠가 귀찮지 않을 때 5년마다 페인트를 다시 칠했던 하얀 몰딩.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 직접 만든 헛간 모양 우편함도 있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기숙사 보증금이 없어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을 때 나는 그 집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천장이 기울어진 위층방을 내주었고 매일 아침 6시에 커피를 내려주며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집은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변명할 필요가 유일하게 없는 공간이었다. 나는 열쇠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노쇠로 된 무거운 열쇠다. 지금은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디자인이다. 할머니가 75살 되던 해 추석 명절 온 가족 앞에서 그 열쇠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하은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내 집이야. 엄마는 눈을 흘겼고 오빠는 휴대폰만 보았고 아빠는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TV 경기 시청에 돌아갔다. 가족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침대 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다시 단체방 메시지가 올라왔다. 계속 읽어내려가 36번째 메시지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가 전부 대문자로 강조해서 썼다. 별표 하은이가 절대 알지 못하게 해. 별표 속삭인 것도 아니고 은근히 돌려 말한 것도 아니다. 내 사람이 다 좋아요 반응을 누른 채
단체방에 명확하게 적힌 글이었다. 두 메시지 뒤 아버지 서글원 씨, 64, 운전석 옆에서 타이어 갈아주는 법을 알려준 그 아버지가 눈물나게 웃는 노란 이모티콘을 보냈다. 글자 하나 쓰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다. 손이 떨려 첫 번째 스크린샷은 흐릿해서 두 번 다시 떴다. 분명히 하고 싶다. 나는 이 메시지들을 무기로 쓰려고 캡처한 게 아니다. 호텔방에 홀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내가 상상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다. 오랫동안 나는 가족 사이의 갈등을 매끄럽게 봉합해왔다. 초대받지 못한 건 일정상의 실수, 잘못된 날짜는 진짜 실수, 보이스메일 남겼는데 답장 없는 건 모두가 바쁜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47개의 메시지가 내가 만들어낸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그들은 나를 잊은 게 아니다. 나를 피하기 위해 계획을 짰던 것이다. 달력도 있고 구매자도 있고 잔금일도 있고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할머니 집을 처리하는 동안 나를 눈가리기 위한 계획. 그들은 내가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의문도 품지 않을 거라고, 확인도 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왔으니까. 그것이 내 역할이었다. 믿을 만하지만 자리에는 없는 자,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부르면 나타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소리 내지 않고 사라지는 사람. 나는 호텔방에서 자정까지 단체방 메시지를 앞뒤로 반복해서 읽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단어는 작년처럼이었다. 작년 일도 실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감자 요리를 들고 갔지만 잠긴 문, 가벼운 엄마의 목소리, 모든 일이 똑같은 각본이 두 번 반복된 것이다. 엄마 이름 옆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11초 동안 올려두었다. 세었다. 11초 동안 대화 상황을 상상했다. 내가 단체방을 봤다고 말하면 엄마는 침묵하다가 울 것이고 내가 너무 과장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도 수없이 겪은 일이니 결과는 뻔했다. 나는 엄지를 떼고 휴대폰 화면을 잠갔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평평하게 올렸다. 구조 설계 보고서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읽을 때 취하는 자세다. 초점을 잃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하중을 찾아내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들이 대체 무엇을 팔고 있는 걸까? 민재 오빠가 잔금일은 26날이라고 썼다. 부동산 용어다. 엄마는 구매자와 집 실측 확인 이야기를 했고 김중계인은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만약 그들이 할머니 집을 팔려고 한다면 큰 문제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다. 할머니는 3년 전 돌아가셨다. 그 집은 유산 정리나 신탁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서명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유산 변호사 이야기도 잔금일 이야기도 구매자 이야기도 실수로 본 47통의 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에게 한마디도 하기 전에 실제로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했다. 감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록된 공증받은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램프를 켜고 노트북을 열어 충청도 읍등기소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지방정부 사이트답게 페이지가 느리게 로딩되는 동안 가방에서 열쇠 고리를 빼서 램프 불빛 아래 들여다보았다. 아파트 열쇠, 차 키, 사원 출입카드, 그리고 노쇠로 된 할머니 집 열쇠. 다른 키들보다 두껍고 약간 변색되었으며 네모난 손잡이 부분을 쥐면 손바닥이 파일 정도였다. 8년 동안 항상 달고 다녔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집에 가는 게 마음 아파서 발길을 끄는 뒤에도 가족이 나를 초대하지 않게 된 뒤에도 열쇠 고리에서 빼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 열쇠를 준 추석밤,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에서 축구 경기가 틀어지고 집안에 육두구 향과 주방 세제 냄새가 풍겼다. 온 가족이 거실에 있을 때 할머니는 나를 현관으로 불러내서 옷장 옆거리에서 열쇠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하은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는 내 집이야. 엄마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빠도 쳐다봤고 오빠는 신경 쓰지 않았고 당시 12살이었던 지은이는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는 연극 부리는 것처럼 웃으며 입꼬리만 살짝 올렸을 뿐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어머 엄마, 하은이가 집 없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았다. 가지고 있어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서류만큼 무거운 무언가를 건네는 것인지 몰랐다. 드디어 등기소 사이트가 열렸다. 느티나무길 412번지 주소를 입력했다. 검색 바퀴가 돌아갔다. 열쇠를 노트북 옆 책상에 내려놓고 기다렸다. 사이트는 디자인이 오래된 흰색 배경에 파란 링크가 달려 있었다. 주소에 연결된 문서 목록이 떴다. 1974년 조부모가 집을 산 매매계약서, 1998년 재대출 서류, 2009년 저당권 말소 서류. 그리고 8년 전 등기된 포기증서 문서가 하나 더 있었다. 문서 번호를 클릭했다. 스캔 파일이 30초 만에 불러와졌다. 지방관공서 스캔 파일답게 화질은 거칠고 종이가 약간 기울어 있었다. 문서 제목은 포기증서였다. 양도인, 마가렛 안서, 양수인 복수. 첫 줄 서지연, 엄마, 둘째 줄 서하은. 공동소유자, 텐넛 인 커먼. 반복해서 읽었다. 이건 가족의 정서적인 추억이나 감성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다. 관청에 등기된 법적 문서였다. 나는 그 집의 절반 소유주였다. 상징적인 것도 감정적인 것도 아니다. 공식 종이로 구청에 기록되어 누구나 주소만 알면 조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값싼 사무용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몸을 뒤로 6인치 밀었다. 할머니는 단순히 열쇠만 준 게 아니었다. 등기 서류를 준 것이다. 공증인 도장과 접수 번호까지 달린 정식 절차를 통해서. 할머니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열쇠는 빼앗길 수 있지만 관청에 기록된 문서는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는 걸. 할머니는 연극 부리는 게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가족들의 반대를 미리 예상하고 아무에게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조용히 정확히 진행하셨다. 나머지 등기 기록을 더 확인했다. 그 뒤로 소유권 이전 기록은 전혀 없었다. 내가 누구에게 양도한 서류도 없고 법원 명령도 없고 내 소유 지분을 포기한 포기증서도 없었다. 8년 전 할머니가 서명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 이름이 집 소유주로 올라가 있었다. 등기소는 내가 3년 동안 집에 찾아오지 않은 사실도 신경 쓰지 않았고 가족이 내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관심 없다. 등기소는 오직 제출된 서류만 믿는다. 그 서류는 서하은이 공동소유주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문서가 작성된 날이 기억난다. 나는 25살이었고 할머니가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주말에 고향에 내려갔다. 2달 전에 가벼운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으셨다. 의사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불렀다. 증상은 회복되지만 다음 발작은 다를 수 있다는 경고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엌에서 아이스티를 만들고 계셨다. 하지만 다음 날 약속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나는 진료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시내 메인 거리에 있는 공증 겸 세무회계 사무실로 갔다. 할머니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왔고 공증인 앞에서 차분하게 느티나무길 412번지 집 등기부에 내 이름을 추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공동소유자로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래야 나중에 유산 정리로 얽히지 않고 하은이에게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해주는 거다. 할머니가 서명하고 나도 서명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본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했다. 전 과정이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부엌에 있었다. 할머니는 숨기지 않고 사실을 말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하은이를 등기에 올린다고요? 저는 아니고. 할머니는 아이스티 2잔을 따라서 내게 한 잔 건네주었다. 지연아, 너는 이미 올라가 있다.
이제 하은이도 추가한 거야? 엄마는 턱을 꽉 다물었다. 정말 과장하시네요. 하은이는 거기 살지도 않는데. 할머니는 논쟁하지 않고 그냥 말했다. 서류는 이미 접수됐다. 끝난 일이야. 그때 나는 난처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선물을 내가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건네받은 기분이었다. 할머니께 고마움을 표하고 주제를 바꿨다. 그때는 할머니가 정말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안다. 호텔방 새벽 2시, 한 탭에는 등기부 스캔 파일을, 다른 탭에는 단체방 스크린샷을 띄웠다. 현장 조사 보고서와 설계 도면을 대조하듯 왔다 갔다 확인했다. 등기부는 내가 공동 소유주라고 적혀 있고, 카톡 메시지는 그들이 집을 팔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술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 이름이 등기에 올라가 있는 집은 쉽게 팔 수 없다. 그것은 구멍이 아닌 부동산 법칙이다. 내 이름이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이상, 등기회사는 명확한 소유권 보험을 발급할 수 없다. 구매자의 대출기관도 소유권에 흠이 있는 집에는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다. 매매가 즉각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잔금일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매매를 망치는 것과 다름없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에어컨이 윙윙거렸고 탁자 위 휴대폰은 몇 시간의 진동 끝에 마침 꺼져 있었다.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3년 전 돌아가셨지만 상황이 이해가 안 갈 때면 자연스럽게 할머니 번호를 찾게 된다. 할머니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을 것이다. 할머니는 8년 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증거가 되는 서류를 남겨두셨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다. 때가 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믿으셨다. 몸을 옆으로 돌려 책상 위 노쇠 열쇠를 바라보았다. 노트북 옆에 조용한 증인처럼 놓여 있었다. 등기소 문서는 할머니가 준비한 사실을 증명하고 가족들의 카톡은 그들이 시도하려 했던 일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질문은 내가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아직 답은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시간이 있었다. 잔금일은 12월 26일, 오늘은 12월 3일, 23날이 남았다. 여기서 잠시 멈춰보자. 영상을 보는 당신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누가 알아차릴까? 서명만 요청할 때만 연락하는 가족들. 그런 당신을 이해한다. 구독을 누르고 계속 보라. 내가 등기소 데이터에서 발견한 사실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전화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 3번 벨이 울린 뒤에 받았다. 어서 와 얘야. 이 목소리는 따뜻했다. 일이 잘 풀리길 바랄 때면 언제나 저런 목소리를 쓴다. 크리스마스 올해는 가족 4명만 집에서 소소하게 모이기로 했어. 그치만 내 현장 업무가 28날 끝나면 남은 음식 먹으러 잠깐 들러도 돼. 28날, 그 날짜가 나왔다. 카톡방 각본 그대로다. 알겠어요, 엄마. 일정 확인해 볼게요. 그래. 특별한 거 들고 올 필요 없고 몸만 오면 돼. 엄마가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안부를 나누고 통화를 끊은 뒤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장 힘든 건 거짓말 자체가 아니었다. 예전부터 거짓말은 많이 겪었다. 약속 시간도, 나를 배제한 이유도, 선물 수령 여부까지. 가장 힘든 건 엄마가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다는 점이었다. 연습된 따뜻한 말투, 마지막 가벼운 웃음. 전부 나를 원하는 자리에 가두기 위한 장치였다. 멀리 떨어뜨려 놓고 정보를 차단한 뒤 남은 음식이라도 얻은 것처럼 고마워하도록 만드는 것. 28날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 망설임도 없고 죄책감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날씨 예보를 읽듯이 담담하게 숫자를 내뱉었다.
나는 통화 기록을 저장했다. 음성 녹음은 아니고 통화 시간만 기록했다. 12월 4일 9시 47분, 통화 시간 2분 11초, 딱 2분 만에 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3분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틀 뒤 지은이가 전화했다. 일부러 정보를 누설하려던 건 아니지만 평소처럼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는 성격 탓이었다. 미용실 직장 이야기, 만나는 남자 이야기, 날씨 투덜거림 등 잡담을 늘어놓다가 민재 오빠 이야기를 꺼내며 목소리가 바뀌었다. 오빠 요즘 정말 힘들어. 자동차 수리 공장이 잘 안 돌아가. 민재 오빠는 고향 외곽 9번 국도 변에서 자동차 바디 수리점을 운영했다. 엄마가 연대 보증을 서준 대출로 4년 전에 차린 가게였다. 엄마가 초대받았던 저녁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줘서 알고 있었다. 얼마나 심각한데? 내가 물었다. 지은이가 잠시 멈췄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올 정도야? 엄마도 연대 보증 서서 오빠가 채무 불이행하면 엄마 신용도랑 예금도 위험해. 나는 더 캐묻지 않았다.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모든 그림이 맞춰졌다. 오빠의 사업이 망해가고 연대 보증 탓에 엄마의 재산도 위험하니 할머니 집을 빨리 팔아서 빚을 메우려 한 것이다. 집은 저당도 없이 완전히 소유한 상태였다. 지방소도시 시세로 2층 목조주택은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는 받을 수 있었고 그 돈이면 오빠 빚을 청산하고 엄마의 연대 보증 부담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싫어해서 벌인 일이 아니었다.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감정적인 악의가 아니라 금전적 위기 대응이었다. 나는 그들이 피해야 할 복잡한 변수였을 뿐이다. 그들은 화가 나서 나를 배제한 게 아니다. 나를 포함시키면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해야 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이다. 그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건 내 서명 하나였다. 그들은 내가 파인 프린트도 읽지 않고 서명해 줄 거라고 믿었다. 더 좋은 건 내가 아예 모르게 해서 서명 자체를 받지 않는 계획이었다. 지은이는 다시 잡담으로 돌아갔다. 통화를 끊기 전 한마디가 귀에 꽂혔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옛집에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여겼어. 나는 호텔 메모지에 그 문장을 그대로 적어두고 통화를 끝냈다. 12월 10일, 현장 업무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낮에는 철근 공사 일정을 관리하고 밤에는 부동산 법률 자료를 읽었다.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체 등기부 스캔 파일을 다운받아 데스크톱의 느티나무길 412번지 폴더에 저장했다. 서류는 2장이었다. 첫 장에는 표준 포기 증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가렛 안서가 양도인으로서 서지연과 서하은에게 공동소유자로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 토지 번호, 세금 고유 번호까지 전부 공식 접수된 내용이다. 둘째 장에는 할머니 서명, 내 서명, 공증인 도장, 접수 날짜가 찍혀 있었다. 호텔 비즈니스 센터 프린터로 2장을 인쇄해서 마닐라 서류 봉투에 넣었다. 손에 들고 있으면 무게는 거의 없었다. 공동소유자. 나는 자세히 찾아보았다. 엄마와 나는 각각 부동산의 미분할 지분 절반을 소유한다. 부엌 절반, 마당 절반이 아니라 집 전체의 절반 지분이다. 가장 핵심적인 규칙은 별표 상대방 동의 없이는 한쪽이 집 전체를 팔 수 없다. 별표는 점이다. 엄마는 내 지분을 대신 넘길 수 없고 내 대신 서명할 수도 없다. 내가 매매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한 느티나무길 412번지 전체를 구매자에게 넘기는 잔금은 진행될 수 없다. 만약 엄마가 억지로 진행하려 해도 등기회사가 등기조회를 하는 순간 문제가 드러난다. 2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등기회사에 내 존재를 숨겼거나 알고 있지만 몰래 내 서명을 다른 명목으로 받아내려고 한 것이다.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노쇠 열쇠와 함께 넣었다. 할머니의 흔적 2개가 나란히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단체방 스크린샷을 펼쳤다.
민재 오빠 메시지 잔금일 26날이니까 그때까지 하은이를 멀리 떨어뜨려 놔. 엄마 메시지 김중계인이 구매자가 크리스마스 당일 집 실측 확인을 원한대. 구글에서 충청도 읍 김미경 부동산 중개인을 검색하니 바로 정보가 나왔다. 지역 소규모 중개 사무소였다. 홈페이지에 정장 차림 프로필 사진이 있었고 느티나무길 412번지 매물을 올려놓았다. 침실 4개, 욕실 2개, 감싸는 베란다. 매매 가격 2억 6,500만 원 석 달 전 매물로 등록됐다. 연락은 중개인에게 하라고 적혀 있었다. 매물 사진을 쳐다보았다. 누군가 집을 꾸며놓았다. 할머니의 소파는 사라지고 낯선 회색 소파가 놓여 있었고 부엌벽은 하얗게 페인트 칠됐다. 예전에 커피 마시며 앉았던 베란다 난간은 사포질하고 새로 물들였다. 내가 대학 시절 묵었던 위층 방은 물건을 다 비우고 카탈로그 가구로 채워놓았다. 그들은 집을 팔기도 전에 할머니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다. 잔금일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26날, 내가 속아서 28날에 가라고 안내받은 모임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나를 까먹은 게 아니다. 내가 불편하거나 심심해서 배제한 것도 아니다. 집 매매를 논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나를 멀리 떨어뜨려야 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크리스마스에 나타나면 집이 리모델링된 걸 보고 왜 가구가 바뀌었는지 묻고 현관에 달린 중개인 열쇠함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날짜는 악의적인 학대가 아니라 업무 관리였다. 나는 통제해야 하는 변수였을 뿐이다. 매물 페이지를 닫고 빈 문서를 열어 한 줄 적었다. 별표 반응하지 마라. 직접 대면해서 따지지 마라. 법적 시스템에 맡겨라. 별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12월 12일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화했다. 고향 사람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충청도 변호사 협회 추천으로 찾은 변호사였다. 4분 만에 상황을 설명했다. 등기부에 공동소유주로 등록되어 있고 집이 매물로 나왔으며 잔금일이 잡혔지만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거나 서명 요청하지 않았다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 잔금은 당신 없이는 거의 진행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가 아는 등기회사는 기록된 공동소유주가 매매양도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깨끗한 소유권 보험을 발급하지 않는다. 대출이 있는 경우 구매자 은행은 완전한 소유권을 요구한다. 현금 거래라 해도 유능한 잔금 대리인은 등기부에 해결되지 않은 지분이 있는 걸 알면 절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당신의 서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듣고 웃음이 날 뻔했다. 구조는 내 직업이다.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부품을 찾는 일, 그 부품을 빼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는 원리. 만약 억지로 잔금을 강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등기조회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잔금은 중단될 것이며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만약 가족들이 내 동의 없이 억지로 집을 팔고 싶다면 별표 분할 소송 별표를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공개법정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고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내 경험상 가족들은 그런 공개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담 비용을 지불하고 전화를 끊었다. 호텔 메모지에 변호사의 말을 적고 2줄 밑줄을 그었다. 별표 당신의 서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별표 23날 남았던 시간이 이제 열나흘로 줄었다. 나는 아직 가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스크린샷도 있고 등기부도 있고 변호사의 의견도 있으니 밤에 엄마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다. 잘못된 날짜 이야기, 매물 사진에서 사라진 할머니 소파까지 전부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와의 대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잘 안다. 엄마는 울고 상황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상처받은 걸로 엄마를 괴롭힌다고 말한다.
그리고 12분쯤 지나면 나는 내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게 된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격한되면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절차를 원했다. 누군가의 양심에 호소하는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양심이 나에게만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직업에서 배웠다. 압력 속에서도 버티는 교량, 옹벽 같은 구조물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식 때문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시스템을 믿는다. 이미 시스템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 등기부는 접수되어 있고 등기조회는 내 이름을 찾아낼 것이며 잔금은 중단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다. 8년 전 등기소 서류가 이미 나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매매 서류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직접 따지지도, 논쟁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중개인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공식 등기부상 공동 소유주임을 밝히고 등기회사가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소유권 확인, 불일치 사항을 지적하고 모든 법적 지분 소유자가 협의할 때까지 잔금을 정지시키는 일. 진실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게 아니라 공식 절차로 기록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 그들이 집에 모여 성공을 축하하고 나를 눈가린 채 행복해하는 순간 실수로 나를 들여보낸 그 단체 카톡방에 딱 한 줄 메시지를 보내고 시스템에 나머지를 맡기기로 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했다. 아직 문구는 정하지 못했지만 방향은 알았다. 짧고 침착하고 그들이 논쟁할 수 없는 사실만 가리키는 내용. 나는 노스의 열쇠를 손에 쥐고 뒤집어 보았다. 열나흘이 남았다. 12월 15일, 김미경 중개인에게 메일을 작성했다. 건설 현장 보고서를 발송할 때 쓰는 것처럼 전문적이고 감정이 없는 어조로 썼다. 김미경 중개인님 안녕하십니까? 서하은입니다. 귀사무소에서 매물로 내놓은 느티나무길 412번지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8년 전 접수된 포기증서에 따라 저는 해당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매매 거래에 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양도 서류 서명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진행 현황과 잔금 절차에서 제 소유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하고 등기부 접수 번호를 확인한 뒤 스캔 파일을 첨부하고 발송했다. 4시간 뒤 김중개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전문적이지만 긴장되어 있었다.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재계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하은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첨부해주신 등기부를 확인했고 등기회사 보고서도 조회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하니 잠시 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다. 등기 조회 결과 내 이름이 확실히 등기부에 올라가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계획된 방식으로는 내 참여 없이는 잔금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소유주인 서지연 씨와 매매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아니요.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매도인과 구매자 측 중개인에게 소유권 관련 미해결 문제가 있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변호사 연락처를 전달하고 통화를 끝냈다.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이제 내가 더 건드릴 필요는 없다. 여기 잠시 멈춰보자. 나는 누구에게도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승리가 아니다. 진짜 승리는 훨씬 조용하게 다가온다. 구독을 눌러서 한 줄의 카톡 메시지가 오빠 사업 전체 규모보다 큰 잔금 계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끝까지 지켜보라. 크리스마스 아침이 다가왔다. 12월 19일 엄마 메일이 PDF 첨부와 함께 도착했다. 제목도 없고 첨부 파일 이름은 듀산정리서류.pdf였다. 본문 한 줄 하은아, 이 서류들 24날 전까지 서명해서 다시 보내줘. 할머니 신탁 관련 평범한 유산 정리 서류야. 고마워.
노트북으로 PDF를 열었지만 첫 페이지는 평범한 유산 서류가 아니었다. 매매 양도 증서였다. 서지연과 서하은의 모든 소유 지분을 구매자 고재훈에게 2억 6,500만 원에 넘기는 문서였다. 네 번째 페이지에 노란 탭으로 표시된 내 서명란에 지은이 특유의 동그란 S글씨로 여기에 서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매매 가격, 구매자 이름, 토지 고유 번호까지 전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대금 수령 계획이 적혀 있었는데 매매 대금 전액에서 잔금 비용을 뺀 금액 전부가 엄마 서지연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었다. 나의 이름은 서명란에만 있을 뿐 수령 대상 목록에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내 소유 지분을 넘기도록 서명만 받고 대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심지어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내가 세세하게 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뿐이다. 자기야, 탭 표시된 곳에 이니셜만 찍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만약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마가 내뱉을 말이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들은 내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집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파일 이름만 유산 정리로 속여서 크리스마스 4일 전에 보낸 것이다.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엄마 메일에는 답장하지 않았다. 읽은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 작년처럼 내가 감자 요리를 들고 베란다에 서 있었을 때 가족들이 나를 했던 것처럼 존재만 인지한 채 무시했다. 그날 밤 호텔방 어둠 속에서 노쇠 열쇠를 주먹에 쥐고 앉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매매양도 서류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마가렛을 떠올렸다. 등기부상 양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할머니 모습. 계량도 없이 아이스티를 타주고 뒷문 근처에 십자말풀이 책을 쌓아두고 내가 조용해지면 알아차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할머니. 할머니는 그 등기 서류에 서명하실 때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셨을 것이다. 오빠의 망해가는 가게, 엄마의 절박함, 카톡방 사건, 유산 정리로 속인 PDF 같은 세부 사항은 몰랐을지라도 큰 흐름은 보셨다. 내가 가족들에게 배제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나 없이는 건드릴 수 없는 물건에 내 이름을 올려주셨다. 감성적인 선물이 아니었다. 일종의 구조 설계였다. 손에 쥔 열쇠는 체온으로 따뜻해졌다. 손바닥을 펴고 바라보았다. 네모난 손잡이, 변색된 노쇠, 아직 고장 나지 않는 문에 맞는 쇳리. 이제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물건이 아니다. 소유권의 증표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공증인 도장으로 증명해준 말이다. 별표 여기는 내 자리다. 별표. 다시 주먹을 쥐었다. 엄마 메일에는 아직 답장하지 않았고 아무 서류도 서명하지 않았다. 6일 뒤 김중계인이 잔금회의 자리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릴 것이다. 손님 명단에서 지워버렸던 딸이 등기부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단체방 메시지 초안을 작성해서 저장해두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보낼 것이다. 12월 23일, 교량 현장 업무가 이틀 일찍 끝났다. 팀장은 원한다면 고향으로 연말 휴가를 가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충청도 고향이 아닌 서울내 아파트로 운전해서 돌아갔다. 짐을 풀고 빨래를 하고 부엌 선반 위 화분물도 주고 오랜만에 자기 책상에 앉았다. 서류 가방에서 마닐라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노쇠 열쇠도 종이 무게추처럼 그 옆에 올려두었다. 둘 다 할머니의 유산이다. 조용하지만 무게가 실린 물건들. 휴대폰으로 다시 단체 카톡방을 열었다. 나를 모르는 채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더 많은 모임 준비 이야기. 지은이는 파일을 가져올지 물었고 민재 오빠는 구매자의 집 실측 확인 시간을 확정했다. 엄마는 만약 하은이가 문자를 보내도 평범하게 행동하라고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아빠는 새 글을 쓰지 않았다. 쓸 필요도 없었다. 그의 웃는 이모티콘이 스크롤 안에 여전히 박제되어 무관심의 기념비처럼 남아있었다. 저장해둔 메시지 초안을 다시 읽고 수십 번 고쳐 썼다.
점점 짧아지다가 결국 한 줄만 남았다. 별표 메리 크리스마스. 부동산 중개인이 나머지 사정을 설명해 줄 거예요. 별표. 비난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표도 없다. 내가 어떻게 사실을 알았는지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반박할 구실도 내 말투를 트집 잡을 여지도 주지 않는다. 이미 소유권 조사를 마친 중개인에게 그들의 질문을 넘기는 것이다. 아무도 차단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배제하고 계획했던 바로 그 카톡방에서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 메시지를 함께 읽게 하고 싶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단체방이 마지막으로 활발해졌다. 그들은 내가 몰래 보고 있다는 걸 모른 채였다. 민재 오빠가 새롭게 꾸며진 집 사진을 올렸다. 베란다 조명이 켜지고 할머니 것이 아닌 새 화환이 문에 걸려 있었다. 지은이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고 엄마는 글을 썼다. 내일 정말 완벽할 거야? 하은이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마. 하은이는 모임이 28날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빠는 산타 이모티콘을 보냈다. 나는 서울 아파트 소파에 앉아 식어가는 차를 들고 그 글을 읽었다. 별표 하은이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마. 별표. 10년 가까운 연말 가족 관계를 요약하는 세 단어였다. 매번 급하게 바뀌는 약속, 잠긴 현관문, 우리가 분명 말했을 텐데 라는 말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족의 방침이었다. 휴대폰을 소파 쿠션 위에 엎어놓았다. 위층 아파트에서는 크리스마스 음악이 흘러나왔고 천장을 통해 느린 심장 박동처럼 베이스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일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상상했다. 민재 오빠는 안심하고 커피를 따르며 구매자 중개인과 실측 확인 일정을 이야기하고 엄마는 식탁을 꾸미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아빠는 안락 의자에 앉아 TV 경기를 보고 지은이는 5명짜리 대신 4명 접시를 놓는다.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부재를 세지도 않을 것이다. 술잔을 들고 식사를 하며 잔금과 연말 모임이 잘 풀린 것에 기뻐할 것이다. 자기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나는 서울에서 모임이 28날이라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아침 10시쯤 모두가 편안하게 모여 있을 때 내 메시지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듯 카톡방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쾌감도 복수심도 느끼지 않았다. 교량 검사 결과가 설계도면 숫자와 정확히 일치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다. 명확하고 검증되었고 끝난 상태. 머그컵을 씻고 아침 7시 알람을 맞추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노스 열쇠는 침대 옆 탁자에, 서류 봉투는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내일 종이 서류가 나를 대변해 줄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았다. 단체방에는 이미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크리스마스 인사와 트리 이모티콘, 민재 오빠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 아빠는 사탕 지팡이 스티커를 보냈다. 엄마는 4개의 접시와 붉은 냅킨, 촛불이 놓인 식탁 사진을 올렸다. 4개의 의자, 4개의 식기 세트. 나는 철근 간격을 도면에서 세득 감정 없이 정확히 숫자를 세었다. 9시 48분, 저장해 둔 초안을 누르고 전송했다. 별표 메리 크리스마스. 부동산 중개인이 나머지 사정을 설명해 줄 거예요. 별표. 한 줄, 이모티콘도 없고 과격한 문장 부호도 없다. 마침표 하나만 찍힌 문장. 휴대폰을 화면을 위로 한 채 책상 위에 놓고 지켜보았다. 지은이 이름 밑에 입력 중 표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엄마 이름 밑에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민재 오빠의 입력 중 표시는 10초나 지속되었다가 사라졌다.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았다. 4분 전까지 활기차게 떠들던 방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떠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침묵이다. 커피를 들고 마셨다. 아직 따뜻했다. 기다렸다. 30초, 1분, 2분 입력 중 표시가 6번 더 켜졌다 꺼졌다. 아무도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내 메시지에는 그들이 반박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비난하지도, 울지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김중계인에게 그들의 질문을 넘겼을 뿐이다. 김중계인은 이미 엄마에게 음성 메일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등기부에 해결되지 않은 공동소유권 문제가 발생했고 12월 26일 잔금은 추가 검토 전까지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휴대폰은 몇 분 더 조용했다. 그 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민재 오빠가 먼저 걸어왔다. 나는 받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다시 걸어왔다. 또 음성 사서함. 다음은 지은이었다. 90초 사이에 3번 걸어왔다. 나는 지진계를 보듯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 엄마. 이름이 반복해서 깜박이며 전화가 쏟아졌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책상 위에서 한 인치씩 미끄러졌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빠가 문자를 보냈다. 몇 달 만에 아빠가 직접 보낸 문자다. 별표 엄마한테 전화해라. 별표. 읽고 나서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메모장을 열어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답게 데이터를 기록하는 습관이다. 민재 오빠, 처음 20분 동안 14통. 지은이, 9통. 엄마, 22통. 아빠, 전화 3통. 문자 2통. 내용은 전부 집으로 전화해라. 지은이가 개인톡을 보냈다. 하은아,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중개인 말이야? 제발 전화 좀 해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엄마가 음성 사서함을 남겼다. 한 번 재생했다. 목소리는 높고 떨리고 빠르다. 하은아, 내가 무슨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전화해. 가족 문제인데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